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당뇨 전 단계를 이겨내고 정상 범위로 회복한 오징어 약사 채널의 약사님이십니다. 김선현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마 구독자층이 많이 겹칠 것 같은데요. 당뇨스쿨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징어 약사 TV의 김선현 약사고요. 열심히 운동과 식습관 여러 가지 자기 관리를 통해 당뇨병 전 단계에서 당뇨병을 갖지 않고 뒤로 돌아가서 당뇨 역행을 이뤄낸 김선현 약사입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네. 오징어 역사 채널에 올라온 당뇨 탈출 시리즈 8개를 다 네네. 봤거든요. 정말 영상 하나하나 정말 정성껏 준비하셨더라고요. 네네. 정말 그게 느껴졌고 네. 어떠셨어요? 준비하셨을 때? 사실 그동안은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한 편 단편으로 이렇게 그때 맞춰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팁들을 제공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당뇨병이라는 게 뭐 하나가 딱 원인이 아니고 그쵸. 해결책도 뭐 하나가 딱 아닌데 어쨌든 그 짧은 시간 안에 10분 안에 이걸 다 녹여내야 된다는 게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게 영상이 하나 쌓일 때마다 이게 따로 노는 기분이 들었어요. 얘네들이 서로 연결돼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하나의 큰 솔루션으로 나가야 되는데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아예 기획물로 당뇨병에 관해서 제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다 정리해서 딱 이것만 보면 될 수 있게 네.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나름 의미가 있고요. 네. 되게 세상에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저도 영상 보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네네네. 좀 드려볼게요. 약사님이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뇨 전 단계가 와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당뇨를 극복했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세요. 당뇨 극복 과정을 설명하려면 당뇨에 왜 걸렸는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멀쩡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30대 후반부터 당뇨병 전 단계로 진입했을까?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당뇨병 전 단계로 왜 들어갔는지 이 원인을 밝혀내면 이 원인에서 이 나타난 요인들을 뒤집어서 반대로 하면 그쵸. 결국 극복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 삶을 되돌아봤어요. 내가 도대체 나한테는 왜 이런 질병이 생겼을까?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정상인에서 당뇨병 전 단계로 가는 단계는 티가 많이 안 나요. 모릅니다. 모르고 있다가 당뇨병 전 단계에 가더라도 당뇨병에 가기 전까지는 또 몰라요. 왜냐? 누가 말 안 해주거든요. 증상도 없고. 네. 무증상에다 병원에 가서 피검사해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네. 제가 식후혈당이 스파이크 치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 그때부터 저도 이제 더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추적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 몸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제가 이렇게 정상에서 당뇨병 전 단계가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유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제 당뇨병이세요. 60대가 넘어서 걸리신 분이긴 한데 네. 저도 어느 정도 유전자를 갖고 있었을 것 같고요. 유전자 뽑기. 네. 예, 일단 잘못 뽑은 거예요. 어쩔 수 네네. 없잖아요, 이거는. 네네. 근데 그런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두 번째로는 그 정제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 라면이었습니다. 라면, 짜장면, 빵, 과일 주스나 카라멜 마끼아또 같은 거, 음료수. 안 좋다는 건 다 먹었는데 사실 현재 우리 현대인들에게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들은 담배, 술 이런 건 누구나 나쁜지 알잖아요. 네. 근데 누가 쌀밥이 나쁘다고 하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들잖아요. 캐러멜 마끼아또 그냥 뭐 달달한 단 게 안 좋은 건 아는데 이게 뭐 얼마나 나한테 피해를 입히겠어? 이런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쵸. 쌓이고 쌓여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나쁘다고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유전적으로 안 좋은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음식도 그런 거를 이제 주로 먹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 좋아졌겠죠? 여기 또 있어요. 제가 그때 30대 초반부터 소아과 밑에서 약국을 운영했는데 365일 약국이었어요. 되게 잘 되는 병원이라서 약국이 쉴 틈이 없어요. 1년 넘게 14개월 정도 하루도 안 쉬고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약국에서 계속 일만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우울증도 좀 왔었어요. 못 쉬고 계속 일하다 보니까 불안장애. 약국이 잘 되니까 의사 선생님 자녀분 중에 혹시 약대에 간 자녀가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고 아니면은 혹시나 사위로 약사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코티솔 분비량도 늘어났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복혈당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겠죠. 그쵸.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노동을 많이 한 거지 심박수를 높이면서 운동한 게 아니거든요. 그쵸. 활동량은 있는데 이 활동이 그냥 노동이에요, 노동. 그래서 제가 이제 걷기도 중요하긴 한데 걷기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만보를 걸으면 힘든 노동을 한 거다.
차라리 10,000보가 아니라 5,000보를 걸시더라도 심박이 좀 뛰게 띄워주는 게 운동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게 맞다. 어차피 시간을 쓸 거라면.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운동량이 제로였어요. 몇 년 동안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정제산소를 먹고 운동 안 하고 거기다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겠죠. 밤에 왜냐면 집에 가면 또 힘드니까 야식 먹고 계속 반복된 거예요. 이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식후 혈당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공복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단계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들을 다 뒤집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덜 먹고 네. 활동량 늘리고 네. 스트레스 안 받는 장치들 사용하고 거기다가 잠 잘 자도록 하고 정상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쵸. 아직 많이 안 갔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을 지켰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일찍 발견하셨기 때문에 슬기롭게 잘 극복하셨었던 네네네. 것 같습니다. 그럼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습관과 운동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약사님이 올려주신 영상들을 봤는데 당뇨병 탈출을 위한 식단 관리의 핵심 원칙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단 관리는 이제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양하고 속도입니다. 일단 양 앞에 장사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음식 참고할 때 이제 GI 지수 참고하고 네, GL 네. 지수 참고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GI 지수라는 것도 정상 기준으로 만든 수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구마 이만큼이 혈당을 많이 안 높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쵸. 근데 이미 여기 약해진 사람들한테는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고구마의 GI 지수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음식마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이 기준은 정상인들 기준인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있는 당뇨 전 단계나 당뇨인들이 이걸 보고 안전하다 생각하면 틀려요. 그쵸. 특히 또 예를 들어서 GI 지수에는 오직 포도당, 글루코스만으로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일 같은 경우는 포도당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과당도 들어있잖아요. 그쵸. 포도당이 직접적으로 혈당을 올린다면 과당은 오랜 시간 축적되면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하잖아요. 근데 과당 같은 경우는 GI 지수에 아예 계산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GI 지수 참고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식단을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양이고요. 그럼 양이 다 다르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잡곡으로 120g 이 정도 먹어도 많이 안 올라가요. 천천히 먹으면.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쵸. 처음에는 저는 한 60g, 70g 정도 먹었었는데 점점 늘렸어요. 근육량도 늘리고 운동도 하면서 몸을 받아줄 수 있는 몸으로 이제 바꾼 거죠. 이게 서서히 늘어나요. 이제 스스로 찾으셔야 되고 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속도. 아무리 양을 적게 먹어도 빨리 먹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빨리 올라가겠죠. 그쵸. 아예 음식 자체가 빨리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음료수 같은 거. 이런 거는 속도면에서 비행기 탄 거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빨리 흡수되는 그런 음식은 좀 피하셔야 되고 양을 좀 줄이셔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식사를 할 때 양과 속도가 중요하다. 네. 기억하기가 너무 쉽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식사 조절이 사실 참 어렵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추천하시나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써봤는데 인위적으로 느리게 먹기 위해서 사실 책을 보면서 먹었어요. 책 입에 넣고 한 페이지를 입을 동안 계속 씹어요. 그 다음에 또 넘기고 이렇게 했더니 느리게 먹어지긴 하는데 사실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쵸. 안 돼요, 잘. 그 책을 좋아하시니까 네. 약사님은 가능하신데 책 좋아해도 안 돼요. 이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안 돼요. 네. 평생 이게 쌓였기 때문에 네네. 이건 안 되고 별의별 방법 다 썼어요. 그 앱에서 누르면 밥 넣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천천히.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오. 이것도 잘 안 돼요. 결국 우리가 이 과정을 느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힘든 것 같다. 근데 식사가 여기서 시작하지만 결국 이게 혈관으로 들어오면서부터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과정을 느리게 할 수 없다면 여기 있는 과정을 느리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제 거꾸로 식사법도 그런 원리입니다.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가서 뒤따라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속도를 인위적으로 늦춰주는 거잖아요. 식전에 식이섬유 먹는 것도 방법이고 단백질 먹고 네.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지방류 먹고 거기다가 유기농 사과식초 같은 거 산도가 높은 음식들도 미리 먹어 놓으면 뒤따라 들어오는 음식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 상승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오는 것을 조금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속도는 이런 방식으로 조절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다 해보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죠. 명쾌하십니다. 네. 거꾸로 식사를 일상생활에서 또 이게 하기가 편하잖아요. 네네네. 어차피 한식 먹는데 네네네네. 그 안에서 순서만 좀 바꾸면 되는 맞아요.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럼 영상 보니까 또 운동에서는 스플릿 스쿼트를 네네. 추천하시더라고요. 네. 그 스플릿 스쿼트가 일반 스쿼트랑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식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은 모든 운동이 다 좋아요. 사실 네. 사실 다 좋고요. 다 좋죠. 뭐든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앉아 있지만 않으면 맞아요.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재작년쯤에 이 가자미군 운동이 조금 네네, 유행했잖아요. 유행했죠. 이것도 제가 아마 최초로 유튜브에 퍼뜨렸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마 제가 그거 나오자마자 바로 퍼뜨렸는데 아, 이제 이거 슉슉슉 막 이렇게 네, 저희도 올렸어요. 사실 그 운동이 좋긴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근육이 작다 보니까 네. 가자군 근육이 작다 보니까 이걸로 의미 있을 만큼 혈당을 흡수시키려면 운동을 오래 해야 돼. 크기가 작은 만큼 혈당을 빨아들이기가 그쵸. 좀 오랜 시간 동안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반대로 그렇다면 큰 근육을 이용해서 단기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중에 제일 이제 효과적인 게 이제 가장 큰 앞쪽, 허벅지 앞쪽. 큰 근육을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스플릿 스쿼트. 일반 스쿼트보다 해보시면 더 땅땅한 이 근육이 당기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제가 10분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10분 웬만하면 못합니다. 안 쉬고 못해요. 10분 정말 하면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1분만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소모시키면 됩니다. 아, 저도 해봤는데 네. 일반 스쿼트보다 훨씬 자세 잡기가 편한 것 같아요. 네네네. 스쿼트는 좀 어렵고 네. 내가 하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맞아요. 좀 드는데 네. 스플릿 스쿼트는 자세만 잡아놓고 쉽습니다. 이렇게 앉았다 올라갔다 맞아요. 이것만 하면 되니까 네네네. 따라하기 편하셔서 네, 약사님 채널 가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네, 배워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 운동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식후 혈당 조절은 좀 쉬운 편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공복 혈당이라서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공복 혈당 관리가 좀 어려워서 대부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공복 혈당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식후 혈당 같은 거 사실 안 먹으면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쉬워요. 그쵸. 먹고 나서도 써버리면 내려가는 그쵸. 건데 공복 혈당은 기본적인 혈당 자체가 높아져 있는 상태라서 이거 되게 어려워하시고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처음부터 공복 혈당이 올라가시는 분은 없잖아요. 식후 혈당 올라가다가 가다 나중에 공복 혈당 올라가는 거잖아요, 보통. 굉장히 오랜 시간 축적된 거라는 걸 이제 아셔야 돼요. 내 몸이 공복 혈당이 높아져 있는 거는 내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다. 내가 이걸 당장 2주 만에 뭐 일주일 만에 이걸 뭘 해서 낮춰야지라고 생각하면 약간 욕심이다. 네. 좀 길게 보셔야 한다는 그쵸. 거. 공복혈당 결국 간에서 혈당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간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원장님 이 영상에서도 간을 중요시 하잖아요. 네, 네. 근데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도 간에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한 게 공복혈당 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간 자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간에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기름이 이 네. 지방간. 지방간. 그럼 지방간이 왜 생겼냐? 그러면 내장에 있는 지방이 넘어가지고 지방간 생기잖아요. 네. 내가 복부가 많이 나왔다. 배가 남들보다 많이 나오고 내장 지방이 있다 싶으면 그분들의 공복혈당 장애의 내장 지방과 지방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개선하려면 체중 감량해서 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네, 네. 내가 만약에 배가 많이 나왔고 체중도 많이 나가고 몸이 기름지고 이런 분들이라면은 정제탄수화물 줄여서 이 내장지방 없애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만약에 저처럼 말랐는데 누가 봐도 이거 내장지방이 없잖아요. 네. 없는 사람이 공복혈당 높은 건 뭐냐? 간의 인슐린 저항성 다음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이 코티솔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보거든요. 가만히 있는 기저 상태에서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도 공복혈당이 뛰어 있는 거예요, 점프. 그쵸, 그쵸. 이거 언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냐면 병원에서 관절 주사 맞는 거 아시죠? 그 정형외과에서 네. 제가 어깨가 안 좋아서 운동하다 다친 뒤로 해도 안 되길래 스테로이드를 맞았어요. 네. 공복혈당이 기본적으로 한 20 가까이 뜁니다. 아, 그쵸. 네. 20 가까이 뛴 게 얼마나 가냐면 한 2달 갔어요. 2달 내내 공복혈당이 점프해 있는 상태로 간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한 40일 정도 걸린다고 봐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이렇게 세구나. 공복혈당이 높아요. 그러면 이런 주사 말고 인위적인 거 말고 기본적으로 내 공복혈당이 높은 것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차지하는 비중도 있겠구나. 이거 생각해 봐야죠. 그쵸. 그러면 코티솔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사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흔히 아는 거 있잖아요. 이건 투쟁 도피 반응.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다.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나오는 건 중요해요. 이 정도는 우리 당뇨스쿨 시청자분들도 아시잖아요. 근데 그쵸. 저는 더 그 윗단계 근본적으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상황을 하나 가정을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데 누가 갑자기 도둑이 칼을 든 강도가 들어왔다 해봐요. 네. 집안에 있는 식구들 모두 몸에서 아마 스트레스 호르몬 나올 거예요. 맞죠? 그쵸. 갑자기 칼 든 강도가 문 따고 네. 들어오면 위기 상황이니까. 안 나올 사람이 없어요. 네. 모두 코티솔 분비되면서 아드레날린 코티솔 분비되면서 몸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나오면서 이제 인슐린 포도당도 나오고 인슐린 저항성도 이제 만들어서 발생시켜서 인슐린 민감성 떨어뜨려서 혈당이 올라가요. 모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근데 만약에 문을 따고 누가 들어왔는데 그냥 옆집 사람이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럼 코티솔 나올까요? 일단은 처음엔 나오겠죠? 그러면
고양이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고양이가 들어왔어요.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귀여운 고양이가 들어왔어요. 코티솔 나올까요? 그러면 안 나올 것 안 같아요. 나오겠죠. 네. 강도가 들어왔을 때는 나오는데 이게 위기가 아닌 거라고 인식되는 게 들어오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할아버지가 집안에 좀 높으신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집안 구성원 중에 누군가는 그걸 보고 코티솔이 나오는 분도 있을 거고 네. 누군가는 코티솔이 안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맞죠? 네, 네. 똑같은 증상이지만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지만 누군가는 저 할아버지를 보고 괜찮겠지, 할아버지 저러시다 금방 말겠지.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저러시다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막 물건 부수고 막 아이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면서. 그쵸. 네. 똑같은 일인데 누구에게는 이게 일어나고 누구에게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쵸. 이걸 차이를 왜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냐 하면 나는 예민해서 그래요. 이 사람은 예민하기 때문에,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현상을 보고 이게 위험하다 아니다 이거 명령을 내리는 게 우리 뇌잖아요. 우리 뇌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오직 눈으로 들어오는 거, 귀로 들어오는 거, 이런 감각 신호를 전달을 받고 이 상황이 위험한 상황인지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지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이제 명령을 내준단 말이에요. 네. 이거 위험 상황이야. 할아버지 화내고 들어오는 거 위험해. 혹은 다른 사람은 할아버지 화내고 와도 위험하지 않아. 누군가에게 다르게 전달시켜주기 때문에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누가 하냐면 뇌에 있는 편도체. 편도체라는 기관이 이걸 판단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 편도체가 과민한 사람, 이제 예민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이 이 편도체가 과활성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편도체가 기본적으로 열이 받아 있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빵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럼 편도체를 제어하냐가 이 코티솔이 분비되느냐의 관건이죠. 이거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코티솔이 나오는 거는 이 상황이 위기 상황으로 인식했을 때 나오는 거고, 네. 이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이걸 판단하는 것은 편도체. 뇌에 있는 편도체다. 편도체를 누군가 제어해서 이게 위기가 아니라고 알려주면 되잖아요. 네. 이 편도체를 제어하는 장치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해마하고 전전두 피질. 그러니까 우리 전두엽이라 알고 있는 이 뇌의 앞부분하고 우리의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해마. 두 가지 이 뇌의 기관이 편도체를 제어하면서 네. 과활성을 막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두 기관이 더 활발하게 더 잘 발달했으면 편도체를 더 잘 제어하겠죠. 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이 두 기관을 더 활발하게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 해마가 활발하게 활성화하면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잖아요. 네.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이 맥락을 통해서 할아버지 저렇게 하셨을 때 금방 끝나셨어. 괜찮아. 그리고 전두엽이 담당하는 기관이 이제 판단력이나 이제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데 할아버지 저렇게 오셨어도 나 잘못한 거 없으면 나 말고 우리 형한테 가서 뭐라 할 거야. 괜찮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제대로 판단해서 편도체를 안정시켜주고 해마가 제대로 이 신호를 보내서 편도체를 안정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두엽과 해마를 활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가 뭐냐? 그게 바로 BDNF. 굉장히 오래 지나서 나왔어요.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나오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 유튜브 보신 분들이 이거 알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시냐면 맨 처음 든 생각이 근데 BDNF 올려줄 수 있는 영양제가 뭐예요? 맞죠? 맞잖아요. 이 생각을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BDNF를 올려줄 수 있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오메가3라든지 커큐민이라든지 녹차 추출물 뭐 이런 여러분들이 들어본 그런 영양제들이 실제로 BDNF 상승시켜요. 그런데 한 30% 이만큼 올립니다. 이거하고 상대도 안 될 만큼 한 300%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동이에요. 운동도 고강도 운동을 할수록 제일 좋은 게 고강도 인터벌 운동인데 인터벌 운동 10분만 해도 BDNF 수치가 300%까지 뜹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 우리 힘들잖아요. 힘들죠. 연세 드신 분들이 못해요. 힘들죠. 다쳐요. 네. 저도 하면 10분 정도 하면 그냥 길에 그냥 누워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네. 중등 강도 유산소 운동만 하셔도 이거를 40분씩만 하셔도 빠른 걸음이죠. 빠른 걸음 걷기만 약간 하셔도 심찰 정도? 해마하고 편도체에서 이 신경세포들이 더 네트워크 등록 활발하고 노폐물도 잘 빼주고 혈액순환도 막 잘 시켜주고 혈관도 만들어주고 실제로 해마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편도체를 제어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고 하시면 돼요. 코티솔만 보더라도 운동을 막 시작하면 코티솔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자극이잖아요. 네네. 이제 코티솔이 이 정도 있는 사람이 운동을 하면 올라가요. 근데 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기저보다 내려옵니다. 이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코티솔 이게 내려온 만큼 공복을 딱 높이는 것도 줄어들었겠죠. 네. 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결국 하셔야 되고요. 근데 운동을 하면 실제로 코티솔 수치가 운동을 하자마자 올라갑니다. 이 정도로 있던 사람이 올라가는데 운동 끝나고 나면 더 내려가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걸 계속 하셔야 돼요. 운동을 꾸준히 주 3회 중등 강도 유산소 운동을
최소 하루에 한 번 할 때 40분씩만 하셔도 혈관 질환에도 도움되고 실제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가장 도움이 되는 운동, 그쵸. 검증된 운동이고요. 그쵸. 뇌 건강에도 도움되고 이게 치매도 예방돼요. 그러니까 공복혈당 상승도 막고 모든 방면에서 운동을 하나만 한다면 중등강도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정도 네. 해주시면 이게 공복혈당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해보시면 이거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약사님은 실제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중등강도 운동. 중등강도 유산소 운동을 주 4회에서 5회 정도, 40분에서 50분 정도 러닝머신에 달리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 1회에서 많게는 2회 인터벌 운동을 하는데 인터벌을 10분 정도 합니다. 아 그리고 근력 운동, 근력 운동 주 2회 하고요. 그 정도 하면 됩니다. 힘들어요 사실 이것도. 그렇죠, 힘들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약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네. 평소에 약사님 영상들이 이렇게 쉬운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의학적인 내용인데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네. 그런 강점을 갖고 계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이해가 쏙쏙 되게 네. 잘 들었고요. 사실 공복혈당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중요하고. 네. 식후혈당은 저는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아, 식후혈당은 맞아요. 덜 나오게. 네네네. 근데 공복혈당은 그게 안 통해서 더 어려워하시고 더 객관적으로 딱 내 몸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표로 활용하시기에는 공복혈당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복혈당 달력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공복혈당 달력이 뭐냐면 아침마다 공복혈당을 재고 네. 그 혈당이 평소보다 너무 낮거나 평소보다 높을 때 있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 이유를 찾아서 적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공복혈당을 아침에 적는 거기 때문에 어제 하루에 대한 결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들 중에 뭔가 좀 특별했던 것들, 어제 있었던 일들 중에 예를 들어 운동을 빼뜨렸다든지 아니면 뭐 저녁밥을 좀 다른 걸 먹어봤다든지 뭐 늦게 먹었다든지 취침 시간이 달랐다든지 네네. 수면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네. 특이점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적다 보면 아 나는 이럴 때 혈당이 높구나 이럴 때 낮구나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정립하기가 좋아서 네. 실제 저희가 진료할 때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꼭 그런 혈당 달력 저희가 만든 거 아니더라도 탁상 달력에다가 공복혈당 적고 특별히 혈당이 높거나 낮을 때 이유를 찾아서 적게끔 네네. 그래서 나는 어떨 때 높고 어떨 때 낮은지를 계속 알아가는 거죠. 관찰하고 그걸 또 실천하고 정말 이것만 하셔도 혈당이 많이 낮아지신데 도움이 되시더라고요. 그 달력 저도 하나 받아갈 수 있어요?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예.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약사님 너무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뇨 탈출하셔서 너무 축하드리고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당뇨 탈출할 수 있도록 오징어 약사 채널에서 더 많이 활동하고 좋은 정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